뾰로롱 안녕하십니까. 자, 박지훈 변호사님. 아, 세상에 방송 직전까지 누구랑 통화하셨잖아요. 예, 둘째 따님하고 통화하셨는데 제가 뭐라고 말씀을 안 드리겠습니다만 아, 그거 사준다 안 사준다? 사줄게. 아, 그렇습니다. 야, 그게 얼마짜리? 비싸요. 아, 방송에 안 돼요. 제가 이 따님을 위해서 쐐기를 받기 위해서 제가 그 다짐을 받았습니다. 볼 거예요, 지금. 보고 있을 것 같은데. 힘이 쫙 빠지는 게 진짜. 아이, 그렇습니다. 따님 득템. 자, 예. 진실 추적자 사건 반장 시작합니다. 지난주 제보로 전해드렸었죠. 부부싸움을 하다가 10살 아들 앞에서 저렇게 반려견을 2층 창문 밖으로 던졌던 저 부부. 많은 분들이 충격을 받으셨는데 다행히 개는 죽지 않았지만 다리를 다쳤고요. 예, 저렇게요. 자, 저 모습을 지켜본 아이도 충격을 받았을 거라 짐작하는데 결국 경찰이 내사에 착수했다고 합니다. 아동학대 혹은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 적용을 검토하고 있다는군요. 자, 오늘 출연자 소개 올리죠. 예. 자, 백다희 아나운서, 양지열 변호사, 박상희 한국열린사이버대 교수, 박지훈 변호사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예, 95 우리 아버지 이외영옹 사반을 궁금해하시길래 보청기 사드려서 매일 같이 봅니다 하신 이진부님. 예, 자, 전남 한제골 저수지 산책로 복판인데요. 저기서 저렇게 스윙 연습하고 앉았어. 와, 진짜 이런 사람들이 있네 하신 김은지님. 자, 어제 의정부 가능로 159번 길 우리 집 앞에 개똥 왕창 투척하고 간 인간 내가 너 꼭 잡는다 하신 정흥성님. 자, 어제 제주공항 대기실에서 한 아주머니가 커피를 저렇게 쏟고 치우지도 않고 그냥 가버렸어. 왜 저러고 살아 진짜 하신 강예나님. 자, 미국 LA 사는 친구 전서연 찾습니다. 옛날 대구 남중학교 앞에 살았고요. 동생은 전미음이에요 하신 김정숙님. 자, 전주의 정종남님, 이천의 김하나님, 수원의 장수라님 모두 사랑합니다. 자, 재미는 물론 의리로 함께하는 아세사바 뉴스 750 대한민국과 전 세계 동포 가족 여러분의 시선을 모아서 출발합니다. 첫 번째 가보죠. 자, 유아인 석방됐답니다. 자, 아시다시피 배우 유아인 씨 프로포폴 상습 투약 혐의 등등 1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복역 중이었죠. 자, 오늘 항소심이 있었는데 자, 그 결과 양 변호사님 전해주시죠. 네, 일단 이제 유한 씨가 받았던 혐의가 2020년 9월부터 2022년 3월까지 181차례에 걸쳐서 프로포폴을 상습 투약을 했고요. 그리고 다른 사람 이름으로 수면제를 44차례가량 불법 처방을 받았습니다. 거기다가 이제 다른 사람에게 대마 흡연을 또 교사했다는 혐의까지 받았는데 말씀하신 것처럼 1심에서는 징역 1년에 벌금 200만 원 선고받고 법정 구속이 됐습니다. 하지만 오늘 오후에 이제 징역 1년형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으로 줄어들었다고 봐야겠죠. 석방이 됐고요. 대신 벌금은 그대로 유지가 됐고 거기에 이제 80시간 사회봉사, 40시간 약물치료 강의 수강 또 154만 원가량 추징도 명령을 했습니다. 재판부가 왜 집행유예로 감형을 했냐면 이렇게 밝혔어요. 수면장애와 우울증을 겪고 있었고 잠을 잘 수 없는 고통 때문에 이런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인다라고 하면서도 지금 이제 구속돼 있는 상태에서 약물 의존성도 많이 줄어들었고 또 재범하지 않을 것도 다짐했다라는 것을 이유로 들었습니다. 예, 많이 반성했다고 하는군요. 좋습니다. 자, 다음 이어가죠. 벽돌로 쾅쾅쾅입니다. 자, 한문철 TV 영상 만나보시죠. 자, 세워둔 차량에 웬 남성이 쾅! 쾅! 벽돌로 사정없이 벽돌 놓치자 다시 주워들고서는 저렇게 놓치니까 다시 그걸 주워들어서는 또 보닛을 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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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만해! 쾅! 아이고 세상에 유리를 깨네. 쾅! 폭! 이제 다 이루었도다 하듯이 저렇게 박살이 나자 차를 폐차로 만들고는 유유히 사라집니다. 박 변호사님, 제발 그냥 열받아서 지 차를 부순 거라고 좀 해주세요. 이게 남의 차라면 내 가슴까지 아파. 골고루 정말 완벽하게 파손을 시키는 모습이 지금 보이는데 지난 10일에 일어난 일입니다. 차주는 지인의 집에 놀러 가서 여기 1층인데요. 1층에 주차를 정상적으로 해놨다고 합니다. 잠시 후에 나와보니까 저 상황이었어요. 보닛 다 박살나 있고 유리창 다 깨져 있고 알고 보니까 어떤 술 취한 남성이 벽돌로 그냥 보닛하고 차량을 그냥 주차된 차량을 망가뜨렸던 건데 수리비가 한 320만 원 정도 나왔다고 하고요. 문제도 있습니다.
이 사람이 주차하신 거 보니까 아무 문제 없어요. 주차하는 아무 게. 문제 근데 없어. 골고루 박살내놨거든요. 이 만취한 이 남성이 기초생활수급자입니다. 변상할 능력이 되지 않는다고 하고요. 아이고. 자, 결국은 이거는 뭐 보험 처리는 받을 수 있습니다. 뭐 자차 보험으로 자차 손해 원래 가입이 돼 있기 때문에 그걸로는 받을 수 있는데 뭐 보험료율이나 자신의 보험료가 올라갈 가능성도 있고요. 어쨌든 간에 이 기초생활수급자가 만취해가지고 뭐가 화가 났는지 골고루 부셨어요. 만약에 뭐 한 군데 부시면 뭐가 바꿀 수도 있는데 거의 뭐 전선 수준으로 부셔버렸거든요. 절대 아니 저러시면 저거 안 되겠죠. 물어줄 돈은 없고 술 마실 돈은 있고 술 먹지 마세요. 그러니까 말입니다. 예, 건강에도 안 좋아요. 자, 다음 이어가죠. 현관에서 철퍼덕입니다. 자, 일터에서 갑작스럽게 사고를 당하셨다는 사방 가족의 제보인데요. 영상으로 만나보시죠. 자, 이삿짐 센터 직원이 건물 입구부터 트럭 쪽까지 빨간 판자를 겹쳐서 쭉 깔아놓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잠시 후 건물을 나서던 한 남성이 밟았던 저 빨간 판자가 앞으로 확 밀리면서 크게 넘어지고 맙니다. 아유, 보기만 해도 아파. 자, 저게 딱 봐도 미끄러워 보이는데 불안불안하다 싶었어요, 저거. 네, 제보자는 보일러 기사입니다. 지난 14일 서울 광진구의 한 오피스텔에서 수리를 하고 나오는 길에 이런 사고를 당했는데요. 이삿짐 센터 측에서 바닥에 깐 건 많이들 보셨을 겁니다. 이게 단프라라고 하는 플라스틱 골판지인데요. 그런데 이걸 테이프로 고정하지 않고 바닥에 겹쳐서 그대로 놔뒀다고 합니다. 그래서 제보자가 발판을 밟았을 때 밀리면서 넘어졌고 부상을 당했던 건데요. 제보자는 다행히 뼈에는 이상이 없었지만 오른쪽 어깨로 떨어지면서 근육이 놀라서 이 팔이 위로 올라가지 않는 상태라고 합니다. 3주 정도 움직이지 말라는 소견을 들었지만 제보자는 현재 바빠서 병원에 갈 시간이 되지 않는다고 하고요. 그래서 파스만 겨우 붙이는 정도인데 지금 병원비도 직접 내고 있다고 합니다. 아니 100번 양보해서 종이 골판지였다면 그래도 또 모르겠는데 저 플라스틱 단프라라고 하던데 아니 저거 당연히 밀리지 저러면. 그러기는 말입니다. 일단 지금 제보자분 주장입니다만 제보자분은 저렇게 넘어져서 한 5분에 10분 정도 일어나지를 못했다라는 겁니다. 굉장히 큰 충격이었는데 문제는요. 그 이삿짐 센터 직원 저렇게 깔아놓던 직원이 뭐 괜찮냐고 물어보지도 않고 저 바닥에 있는 그냥 싹 걷어가지고 탁 차 옆에 기대어 놓고 그냥 이삿짐 가지러 오피스텔 안으로 들어가 버렸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이 제보자분이 직접 경찰에 신고를 했다라고 하는데 그 외에도 뭘 물어봐도 대답도 않고 그냥 가타부타 말도 안 하고 연락처만 전해줬다라는 겁니다. 어쨌든 이삿짐 센터 쪽을 통해서 직원에게 연락을 했더니 이런 얘기를 한다라는 거예요. 아, 지금까지 한 번도 이런 경우도 없었는데 왜 보세요. 당신만 본인은 조심조심 걸어갑니다. 그러니까 왜 당신만 넘어지냐고 자기는 잘못이 없다라고 그렇게 주장을 하고 있다라고 하거든요. 하지만 뭐 그냥 화면만 봐도 알잖아요. 저게 뭐 좀 덜 미끄러진 재질이거나 아니면 테이핑을 해서 미끄러지지 않도록 해야 되는데 제보자분 너무 억울하다고 하시는데 저거는 센터 측에서 직원의 잘못이기 때문에 배상을 해야 될 상황으로 보입니다. 분명하게. 그러니까요. 좋습니다. 자, 다음 이어가죠. 개념 좀 챙깁시다. 아, 예. 제목 그대로 개념을 탑재하지 않은 사람을 촬영한 제보 영상을 보내주셨습니다. 만나보시죠. 자, 아이들을 가득 태운 채 달리는 태권도 학원차. 헉! 운전자가 다리를 창틀에 턱! 양손은 휴대전화. 아, 며느리도 모르는 사이에 완전 자율주행차가 출시된 건가요? 자, 더 놀라운 건 바로 여기가 고속도로였다는 것. 아이, 박 교수님. 아이들 태우고 달리는 학원차. 네, 정말 믿어지지 않습니다. 노란색 차네요. 네, 노란색 차에는 아이들이 타고 있죠. 네, 태권도, 그렇죠? 태권도 학원의 차인 것 같습니다. 관장님인지 운전을 하고 계시는데 놀랍게도 발은 창틀에 올라가 있고 손은 양쪽 손이 다 휴대전화를 잡고 있어요. 그런데 뒤에는 중학생 정도로 보이는 아이들이 타고 있고 옆에 또 한 분의 어른이 있는데 자는 것 같다고 합니다. 네, 너무 이제 제보하신 분이 놀란 마음에 이제 휴대폰으로 사진을 찍기 시작했는데 그거를 눈치를 찾는지 갑자기 이제 휴대폰을 거두고 제보자를 쳐다본 후에 차하고 이제 좀 떨어지기 시작했다라는 거예요. 제보자께서는 교육보다도 더 중요한 게 안전이다. 제발 좀 각별히 신경 썼으면 좋겠다고 전하셨는데 제 마음도 딱 그렇습니다. 박 변호사님! 야, 이게 어떻게 저는 좀 이게 실력 뭐 어떻게 된 겁니까? 두 손을 이렇게 하고 발은 또 한쪽에 해놓고 그러니까 한 발로 이거를 아기 발가락으로 이게 핸들 이게 상상이 안 가는 동작이거든요.
뭐 소림사입니까? 아, 소림사는 차가 없죠. 어쨌든 상상을 할 수 없는 모습으로 가는 모습인데 문제가 뭐냐면 일단은 운전 중에 휴대전화 사용하면 안 됩니다. 범칙금 부과가 되고요. 지금 이걸 촬영하신 분은 조수석에서 찍으신 거예요. 예, 맞습니다. 문제는 저기서 지금 저 노란 차량 어린이 통학 차량입니다. 통학 차량은 특별히 취급받아야 될 차량이거든요. 안전하게 운전해야 됩니다. 고속도로입니다. 암만 운전을 잘한다 하더라도 저 발로 저거를 해가지고 손은 다 떼있고 뱅뱅 돕니다. 큰일 날 수 있거든요. 큰 사고가 날 수 있기 때문에 또 어린이 차량이고 이러기 때문에 이렇게 제보를 하신 겁니다. 야, 저게 어떻게 운전이 가능하지? 희한하네요, 진짜. 좋습니다. 예, 마지막 사연으로 가볼게요. 콕콕 찌르지 마세요. 자, 집단 지성의 판단을 받아보고 싶으시다면서 제보해 주신 사연 함께 들어보시죠. 안녕하세요. 직장 상사 때문에 괴로운 20대 남성입니다. 저는 3개월 전에 입사한 사회 초년생이에요. 팀에서 가장 막내인데 팀장이 저를 부르거나 말을 걸 때 꼭 볼펜으로 팔이나 등을 쿡쿡 찌릅니다. 통증이 있을 정도고 매일 반복되다 보니까 스트레스가 쌓이는데요. 그래서 윗선배에게 털어놨는데 너 오기 전에는 나였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선배도 막내 시절에 똑같이 볼펜 공격을 당했던 겁니다. 팀장님이 팀 막내에게만 그래서 선배도 저도 이해를 못했는데요. 그래도 소심해서 제대로 말도 못하다가 한 번은 그렇게 찌르시면 아파요 이렇게 지나가듯이 말했거든요. 그랬더니 볼펜으로 톡톡 건드는 게 뭐가 아프다고 그래? 너 좀 예민하다 이러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후로는 볼펜을 주머니에 넣고 손가락으로 찌르면서 이젠 안 아프지? 라고 물어봅니다. 또 다른 스트레스로 다가오고 있는데 제가 예민한 건가요? 자, 이거 뭐 따지고 말고 할 게 있을까 싶지만 서도 자, 기다리고 기다렸던 부처인접타임 유튜브 JTBC 뉴스 채널 사건 반장 독립 채널에서 7천여 분의 우리 가족 여러분들 함께하고 계신데요. 채팅창에 OX로 함께 참여해 보시죠. 먼저 여자 팀장입니다. 박지훈 씨 볼펜 공격 내가 무슨 세디스트니? 진짜 요즘 MZ들 정말 지훈 씨 아니 지훈아 내가 누나 같아서 하는 말인데 지금부터 하는 말 잘 들어. 친근함의 표시야. 여기가 직장이지만 남매 사이에 장난치듯 가족처럼 격이 없이 벽을 허물자는 차원 아니니? 이 누나의 진심 10분 이해 좀 해주라 동그라미. 자, 그러면 다음 사연자 후배 팀원입니다. 박상희 팀장님 10분 이해해달라고요? 이 상황을 어떻게 10분 만에 이해할 수 있습니까? 일단 저는 팀장님을 누나로 생각해 본 적 없고요. 박지훈 씨 부르면 다 알아듣습니다. 남자든 여자든 제 몸에 다른 사람 몸이 닿는 거 정말 너무 싫어요. 살짝 터치도 아니고 왜 자꾸 찌르기를 X. 자, 박 변호사님. 이상한 습관을 갖고 있는 것 같아요. 손으로 찌르는 것도 문제고요. 이 도구를 이용해서 찌르는 건데 아마 습관인지 이게 뭔가 좀 성적인 어떤 그런 부분도 저는 있다고 보거든요. 성희롱 같은 조심을 해야 될 상황 같은데 만약에 직장에서 이 후배가 문제 제기를 한다면 좀 문제도 있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부위가 좀 어깨라든지 뭐 손이라든지 이러면요. 일단은 문제가 있고 지금 상당히 싫어하잖아요. 왜 이런 행동을 합니까? 그냥 부르면 되죠. 이해할 수 없습니다. 자, 교수님. 제가 그래서 제 주변에 있는 어떤 여성분들한테 오늘 이제 들어오기 전에 좀 취재를 해봤는데 유독 말이죠. 여성분들 중에 저렇게 좀 찌르는 분들이 계시다고 하시더라고요. 네, 이렇게 얘기할 때 이렇게 툭툭 계속 치면서 얘기하거나 찌르면서 얘기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러니까 이제 그런 경우에 대다수는 사실은 정말로 이제 뭐 친밀하거나 아니면 친하다고 생각해서 막 이렇게 얘기하는 경우가 있는데, 저는 좀 이 부분은 좀 다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친밀하거나 어떤 이렇게 친근함을 과시하려는 것보다 좀 무의식적으로 권력 과시가 좀 더 있지 않나. 그러니까 내가 우위고 내가 좀 이제 아랫사람한테 약간 이렇게 무시하는, 건드리는, 좀 괴롭히는 느낌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아랫사람이 싫다 그래도 그걸 이제 무시하고 계속해서 이렇게 조금 괴롭히는 그럼 느낌. 진짜 세디즘 아닌가요? 내가 위다. 그러니까 세디즘까지는 아니라도 내가 너의 위다라는 것을 은연중에 좀 드러내는 것 같아서 좀 기분이 나쁠 것 같습니다. 자, 양 변호사님. 사실 저도 뭐 예전에 직장 생활을 하면서 비슷한 실수를 했던 경험들이 좀 있어요. 진짜? 그러니까 이게 저 팀장이 어떻게 하셨어요? 예, 뭐 비슷하게 뭐 혹시 좀 막 뒷머리 때리고 그러신 거 아니에요? 머리까지는 안 때리고요. 뭐 손찌검 비슷한 뭐 이렇게 스킨십이라고 생각했는데 받는 후배가 기분 나빠하면 하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말 저 팀장은 어쩌면 진짜 가까운 어떤 친근감의 표시로 그렇게 했을지 모르는데요. 문제는
아무리 가깝다고 하더라도 직장은 직장입니다. 결국에 이게 사적인 일과 공적인 일을 막 섞으려고 하고 있고 편안하다고 생각을 하지만 그것 때문에 결국 나중에 불편해지거든요. 그냥 저도 겪어본 입장에서 말씀드리는데 바로 멈추시고 앞으로 그냥 공적인 관계는 공적인 관계를 유지하는 게 본인의 직장 생활에도 또 그리고 후배들의 직장 생활에도 훨씬 낫습니다. 자, 백다희 아나운서. 네, 저도 전혀 예민하지 않는 거라고 생각을 하고 막내한테만 그러는 게 조금 강약 약강일 것 같아서요. 그냥 솔직하게 한번 얘기해 보는 게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가족분들 의견도 볼게요. 이초코님, 뭘로 찌르든 남의 몸에 손을 대는 건 싫어요라고 하셨고요. H님, 아프고 안 아프고를 떠나서 기분이 나쁘지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별빛10님, 성추행으로 고소당할 수 있습니다. 저 그런 분 봤습니다. 이런 의견도 있었습니다. 그렇구나. 자, 남자든 여자든 자, 사반 제보 메일과 카톡 제보 채널에선 많은 사연 제보 기다리고 있습니다. 자, 반장픽 이렇게 정리하고요. 첫 번째 사건 이어갑니다. 경북 구미의 한 농촌 마을입니다. 이 마을에 홀로 사는 90대 할머니 집에 한 남성이 찾아왔고 방 안으로 들어옵니다. 엄마랑 나란히 앉아 있는데 누구지 하고 보려는 순간 엄마를 끌어안고 잡아당겨서. 이후 남성은 할머니를 상대로 충격적인 행각을 벌였는데요. 그날 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저희가 이 구순을 넘기신 이 피해자분의 따님과 연락이 닿았습니다. 와, 이거 정말 오늘 하루 종일 가장 사람들의 어떤 정말 이 공분을 자아내게 했던 그런 충격적인 사건이 아닐까 싶은데, 자, 교수님. 네, 제보자는 이 90대 피해자의 딸이고요. 이 딸의 이 주장에 따르면은 일단은 이 요양보호사가 계시다고 합니다. 어머니를 모셔드리는 요양보호사가 전화를 하셔서 어머니께서 오늘 경로당에 가고 싶어 하셔서 내가 모셔다 드리겠다라고 얘기를 하셨대요. 그래서 따님께서는 그러면 내가 퇴근할 때 경로당에 들려서 어머니를 모시고 와야겠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제 시간을 보려고 딱 이제 이 휴대폰을 열었는데 휴대폰하고 연결된 집에 홈캠이 있었어요. CCTV가 있었습니다. 어머니께서 이제 좀 연세가 워낙 많으시니까 CCTV로 가끔 이제 확인을 해봤던 거죠. 그런데 어머니 CCTV에 한 남성이 어머니 방에 들어와 앉아 있었고 어머니의 머리를 쓰다듬고 끌어안고 잡아당기는 모습을 보게 됐다고 합니다. 맨 처음에 남성은 어머니와 창문으로 대화를 나눴는데 집으로 들어가려고 하자 이제 어머니께서 방문을 열어주지 않으셨대요. 그랬더니 또 어떻게 다른 문이 있었나 봐요. 다른 문으로 억지로 들어가서 바깥으로 나오려고 하는 어머니를 밀치고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자, 홀로 사는 어머니가 걱정돼서 저렇게 달아놓은 CCTV를 우연히 이 따님은 보게 된 겁니다. 이 남성의 옆모습만 보여서 따님은 저 사람 누구지? 왜 어머니한테 저렇게 스킨십을 하는 거지 싶으셨답니다. 자, 그런데 그 이후 저 남성의 행동을 보고 비명을 지르셨다는 거죠. 따님 얘기 들어보시죠. 이 모습이 완전 실시간으로 제가 보고 있는데 손이 뭔가가 이상한 느낌이 이게 뭐지 하고 확대를 해보는데 그 손이 엄마 바지 속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순간 저는 거기서 소리를 질렀어요. 주변 사람이 왜 그러냐고 하길래 이거 엄마가 지금 성폭행을 당하고 있다고 이거 어떻게 해야 돼. 머릿속에 스치는 생각이 엄마 전화벨이라도 먼저 울려야 되겠다는 생각에 카메라를 봐가면서 엄마에게 전화벨을 울렸어요. 딸이 어머님의 성폭행 장면을 라이브로 실시간으로 보신 겁니다. 자, 그런데 저 남성 누군지 정체를 알고선 정말 까무라치게 놀라셨대요. 네, 일단 제보자인 따님은 CCTV 영상을 보는데 그 CCTV 실시간으로 남성이 이 어머니가 막 등을 때리는데 그 남성이 등을 때리는데도 불구하고 나쁜 짓을 이어가는 그런 장면을 보고 계셨고요. 그래서 말씀하신 것처럼 실시간으로 전화를 했답니다. 근데 전화가 울리니까 남성이 전화를 집어들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거기 이제 딸이라고 떴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어머니 전화를 전화해서 보더니 어머니에게 또 천연스럽게 전화를 건넸답니다. 그래서 어머니가 전화를 받으셨다는 거예요. 지금 전화 예. 받고 그래서 딸이 지금 어디 엄마가 지금 어디냐고 물어보니까 집이라고 하고 옆에 누가 있냐라고 했더니 이장님이 왔다라고 얘기를 하던 겁니다. 본인이 건네받아서 자기가 통화를 하고 있어요. 근데 그렇게 얘기를 하니까 실제로 저 남성이 저 마을의 이장이었고요. 저희까지 얘기를 듣다가 이 남성이 전화를 뺏었어요. 자기가 얘기를 하겠다라고 한 겁니다. 그러고 나서 딸에게는 그 아무 일도 아니고 어머니가 걸음 신청을 했는데 그 시기가 다 끝났다고 해서
경로당까지 찾아왔다길래 내가 걸음 다 마련했다는 그 얘기해 주려고 했다라고 거짓말을 또 한 거죠. 다 보고 있는데. 그래서 딸이 무슨 짓 하는지 다 봤으니까 입 다물고 거기서 꼼짝 말고 기다리라고 그렇게 응대를 했답니다. 자, 그 전화를 건네봤더니 이장이라는 사람이 아예 아무 일도 아니야. 니네 엄마가 걸음 신청을 했는데 아니 내가 그거 지금 마련했다고 얘기해 주러 온 거야. 그랬더니 따님은 이미 다 봤어. 무슨 짓 했는지 내가 다 봤으니까 당신 입 다물고 꼼짝 말고 기다려 하셨다는 겁니다. 자, 그런데 말이죠. 저 이장의 자녀 그리고 이 피해자분의 따님, 제보자 이 따님은 서로 동창 모임도 갖는 사이였습니다. 심지어 저 이장한테는 아빠라고도 불렀다는 겁니다. 그렇게 각별했던 인간이 저짓을 한 겁니다. 자, 따님은 이장한테 경찰이랑 같이 갈 테니까 너 거기 꼼짝 마 통보를 하고 일방적으로 전화를 끊었죠. 자, 그런데 이 이장이라는 인간 어머니의 휴대전화로 계속 따님한테 전화를 걸었다는데요. 야, 미안하다. 내가 진짜 잠깐 미쳤었나 봐. 했을까요? 체크포인트 짚어보죠. 야, 좋은 거 아니냐? 들어보시죠. 엄마 휴대폰으로 저한테 전화를 5번이나 했습니다. 처음 시작 말이 뭐냐 하면은 아이고 딸내미 내가 어찌 하다 보니까 이렇게 됐다. 그다음 좋은 게 좋다고 서로 동네 우사하지 말랍니다. 저보고. 그리고 갔더니 엄마 주머니에 돈이 있어요. 엄마 이거 뭐야? 라고 했더니 동장이 돈을 주고 갔답니다. 돈을 30만 원 주고 갔다 그래서 제가 카메라를 다 확인했습니다. 돈을 주고 나가면서 엄마에게 뭔 얘기를 하는지 당부하듯이 계속 뒤돌아보면 당부하고 그렇게 하면서 도망갔더라고요. 아이고 내가 어찌어찌 하다 보니까 이렇게 됐는데 좋은 게 좋다고 서로 동네 사람들끼리 이런 걸로 일 키우지 말자 하면서 할머니 주머니에 세상에 돈 30만 원을 찔러주고 저 인간이 갔다는 겁니다. 자, 박 변호사님. 예. 저는 진짜 오늘 이 내용 계속 준비를 하면서 저 사람 진짜 신상 공개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충격적이죠. 충격적이고 한 동네에 있고 뭐 그런 도대체 그 30만 원의 의미가 뭐예요? 그러니까 그게 아마 죄를 덜기 위해서 아마 준 걸로 보이는데 이 사람이 지금 뭐 사투리를 씁니다. 뭐 우사스럽다, 동네 우사다라는 게 비웃음 받지 말자, 넘어가자 이런 뜻으로 얘기를 한 걸로 보이고요. 이 딸한테 이제 얘기를 한 거죠. 근데 이제 문제는 딸 입장에서는 이거 참을 수 없기 때문에 경찰에 바로 신고를 했고 왜 이런 일이 일어나냐면 문제가 이 90대 모친이 1년 전부터 치매 증상이 좀 있었습니다. 치매 진단을 받고 있었기 때문에 아마 그래서 이런 범행을 한 것으로 보이는데 무슨 일이 있었냐고 물어보니까 기억이 잘 안 난다라고 얘기를 해요. 돈이 왜 들어있냐고 하니까 이장이 그냥 주고 갔다라고 어머니는 지금 돈 주는 장면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그 얘기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머니가 또 이거 충격받고 상처받을까 봐 이제 더 이상 기억하지 말라. 기억하지 않아도 된다라고 경찰에게 이제 딸이 사건에 대해서 진술을 했습니다. 저 인간 아마도 저 상황에서 아이고 할매 이거 받고 방금 그거 없었던 일로 하는 거야. 자, 사건 당일 저 이장이라는 사람 체포가 됐는데 자 지금부터가 또 정말 기가 찹니다. 저 이장의 가족 또 지인의 전화가 이 따님한테 빗발쳤답니다. 자, 그런데 그 사람들이라도 사과를 했을까요? 자, 소개해 주시죠. 네, 이 딸의 주장에 따르면 이장의 자녀가 피해자의 아들, 그러니까 이 딸의 친오빠에게 그 전화를 걸었습니다. 그리고 이장의 지인도요, 딸이 전화를 안 받으니까 이 딸의 지인들을 통해서 합의하자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동네 인심이 이렇게 되면 되겠냐, 좋게 서로 해결하자, 이런 취지의 말이었다고 하고요. 이장은 해당 사건으로 그리고 지금 해임이 된 상태입니다. 어제 오후 마을 관계자 회의가 있었는데 이 자리에 딸이 예고 없이 찾아갔습니다. 그 자리에서 동네 인심이나 사회적인 체면을 생각해서 쉬쉬하고 덮을 일이 아니다. 엄마의 안부와 다른 어르신들은 안전한지 찾아다니면서 안부를 확인하는 게 첫 번째 순서가 아니냐, 실망스럽다면서 너무 속이 상해서 들어왔다고 얘기했습니다. 그런데 한 사람이 발끈하면서 우리는 그런 얘기한 적이 없다고 말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누구라고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이 자리에 그런 말을 한 분이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하고 나왔다고 합니다. 자, 지금 가장 걱정이 되는 건 이 성폭행 피해를 당한 할머니 이시겠죠, 어머님. 네. 현재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계신다는데
네. 일단 따님 얘기 더 한번 좀 들어보고 오시죠. 내가 이제 어디로 갈까 내가 무서워서 어떻게 사냐고. 그 아들이 지 아버지 벌 줬다고 너 오빠라고 너하고 죽이려고 그러면 어떡하느냐고 이제 막 그때부터 부들부들 떨기 시작하는 게 무서워서 훔침이 집에 설치돼 있지 않았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피디님? 집에 노인이 헛소리하는 게 돼버렸습니다. 제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제가 그 눈앞에 보면서 아무것도 해줄 수 없었던 게 오빠한테 너무 미안했습니다. 자, 박 교수님. 지금 따님이 걱정하시는 그 맥락을 저는 과거에 유사한 사건을 보고서도 정말 이 패턴이 똑같았어요. 자, 이장이 누굽니까? 그 동네에서 왕이에요. 최고 권력자입니다. 예, 그리고 당장 그 주변 사람들이 따님한테 전화해가지고 막 했다는 얘기 들어보세요. 오히려 위로하고 같이 그 이장을 공격하는 게 아니라 아이고, 참 뭐 할머니들 솔직히 이랬다는 거 아닙니까 지금? 응? 네, 그렇죠. 뭐 이장을 좀 위해 달라, 그냥 입 다물고 있어 달라, 그냥 묻자, 뭐 이런 식의 뉘앙스의 얘기들이 오고 갔을 가능성이 지금 상당히 분위기상 높죠. 그런데 이제 가장 중요한 건 이제 어머님의 사실은 심신의 건강 상태라는 것을 모두가 동의하실 거예요. 어머니께서 지금 마음도 너무나 불안하고 몸도 상당히 안 좋으십니다. 일단은 보통 때는 치매가 있어서 막 정신을 제대로 차리지 못하고 계시다가 도 갑자기 부들부들 떨면서 무섭다고 막 얘기를 하시고 또 어느 정도 얘기를 들으셔가지고 이제 걱정을 하셨는지 우리 아들 딸 괴롭히면 어떡하냐, 복수하고 해코지 하면 어떡하냐라고 얘기하시면서 잠도 잘 못 주무시고 계속 불안해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심리치료도 시작했고요. 그래서 딸이 어머니 안심시켜드리려고 엄마가 잘못되면 나 가만히 있지 않겠다라고 이렇게 약속도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성폭행 당한 후에 어머니를 병원으로 모시고 갔는데 의사가 어머니 상태를 보면서 너무 상처가 심각하다고 아주 경악을 하면서 의사를 지금 몇십 년 했지만 이런 경우와 이런 상태는 처음 봤다고 아이고. 얼마든지 도와줄 테니까 연락하라고 그러면서 사실 진료비도 못 받을 정도라고 얘기하셨다고 합니다. 아이고. 자, 박 변호사님, 예. 저 이장 70대. 자, 이장이라는 사람이 어떤 존재입니까? 그 동네, 그 집집 가가호호 숟가락 개수까지 다 꿰고 있는 사람이에요. 자, 혼자 사는 노인, 그 집안 사정 다 알고 있어. 과연 이게 처음인 것이냐? 그렇죠. 저는 그게 당장 의문이 갑니다, 진짜. 이게 처음이자 마지막 범죄일까요? 아니기 때문에 막 경찰에서는 다른 피해자가 있거나 조사를 한다고 하고요. 요거는 그대로 찍혀 있어요, 홈캠에. 내용 자체가 유사강간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경찰이 검찰로 송치를 했다고 하고요. 지금 말한 것처럼 피해자가 더 있을 수 있다. 또 이 동네 권력자입니다. 그래서 피해자 더 있는지 조사를 진행한다고 합니다. 자, 양 변호사님, 2019년 청송에서도 정말 너무너무 똑같은 패턴의 사건이 있었어요. 경북 청송에서도. 자, 마을 이장이 독거 70대 여성을 6차례 성추행했는데 이장이 혹여 보복을 할까 봐, 자녀들한테 알릴까 봐 두려워서 이 어르신이 침묵하셨습니다. 자, 어르신들 대부분이 그럴 거예요. 저런 성폭력 피해를 당하시면. 아유, 뭐 노인네가 아유. 자, 그리고 우리 새끼들한테 이 사실 알려주면 난 너무 수치스러워. 침묵하십니다. 그나마 이번 사건이 이렇게 공론화될 수 있었던 거 CCTV를 통해서 따님이 직접 봤기 때문에. 그렇죠. 말씀하신 것처럼 이 사건에서도 CCTV가 없었다라면 밝히는 것조차도 어려웠을 것 같고요. 뭐 얘기 나눈 것처럼 이장이기 때문에 집안 사정들 속속들이 알고 있고 그 노인분들이 어떤 상황이 있는지도 잘 알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자기 딴에는 애초에 완전 범죄 같은 것들을 꿈꿨던 것도 같아요. 돈까지 가지고 갔다라는 건 사실은 준비된 계획된 범행이었다고 볼 수도 있고 그래서 지금 가뜩이나 고령화 사회로 가고 있고 특히 농어촌 같은 경우에는 고령인데 다른 젊은 사람들도 없고 돌봐줄 사람도 없이 혼자 계신 그런 어른들도 굉장히 많은 상황 아니겠습니까? 이거는 사회 전반적으로 어찌 보면 그 어르신들에 대한 보호 시스템의 흠결이 지금 발견됐다라고까지 봐야 되는 게 맞다라고 생각하고요. 저렇게 혼자 계신 분들이 어떤 일을 겪을 수 있는지 이런 좀 걱정스러운 마음 대책을 마련해야 된다는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아유, 진짜 첫 번째 사건 이렇게 정리하고요. 두 번째 이어갑니다. 주차 시비를 말리던 경비원을 넘어뜨려 숨지게 한 20대 남성이 징역 10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이미 각종 폭력 범죄로 벌금형 등을 선고받았는데 집행유예 누범 기간 중 또다시 범행을 저지른 겁니다. 기막힌 사건의 전말을 알아봅니다. 자, 이번 사건 기억나실 겁니다. 지난해 10월 전해드렸죠. 딱 오늘 출연자들 나오셨을 때 했던 겁니다. 최근 이 가해자에 대한 1심 재판 결과가 나왔는데 일단 당시 사건 내용부터 정리하고 가죠. 네, 지난해 9월 부산 진구의 한 오피스텔 입주민인 20대 남성이 주차 시비를 말리던 60대 경비원을 넘어뜨려서 뇌사에 빠뜨리고 결국 사망에 이르게 한 사건입니다. 당시 경비원은 먼저 온 방문 차량에 대해서 주차를 안내하고 있었는데요. 그러는 동안 입주민이 차량 뒤에서 잠시 기다리는 상황이었습니다. 경비원은 빨리 상황을 정리하려고 하는데 입주민이 참지 못하고 차에서 내려서 이 방문 차량 운전자에게 삿대질을 하면서 욕설을 했고요. 이 경비원에게도 항의를 했습니다. 입주민은 주차한 이후에도 다시 돌아와서 이 경비원과 이 관리사무소 직원들에게 밤길 조심해라 이런 막말들을 쏟아냈습니다. 난동도 피웠고요. 그러다가 갑자기 이 경비원의 발을 걸어서 넘어뜨렸고 쇠로 된 배수로에 머리를 부딪힌 경비원은 스스로 뇌사에 빠졌고 결국 사망했습니다. 20대가 60대 경비원한테 막 삿대질하고 욕설을 하니까 아니 어떻게 부모 뻘 되는 사람한테 그렇게 말을 하셔 하니까 네가 내 애비냐 하면서 발을 걸어서 넘어뜨린 겁니다. 자, 저 60대 아버지 뻘 되는 사람을 넘어뜨리고 저 의기양양해하는 저 자식 저 모습을 보십시오. 자, 박 교수님, 유명했던 놈이에요. 네, 그러니까 이 남성 알고 보니까 이미 그 오피스텔에서 블랙리스트에 올랐던 입주민입니다. 그 전에도 천장에서 석회물 같은 게 떨어져서 본인 차가 망가졌으니까 관리소에서 배상하라라고 항의한 적도 있었어요. 근데 그걸 말로 해도 되잖아요. 그 내용도 말도 안 되지만 말로 해도 될 거를 무조건 화를 냈습니다. 다른 민원이 있어서 바로 못 내려가니까 조금만 기다려달라라고 얘기를 했는데 또 기다리라고 했다고도 또 화를 냈습니다. 사건 당일에도 뭐 방문 차량 때문에 들어가지 못하니까 그 몇 분을 못 참고 관리사무소에 전화해서 관리소장 내려와라, 잔말 말고 다 내려와라, 뭐 이런 식으로 반말로 소리쳤다고 합니다. 자, 그래서 1심 결과가 나왔습니다. 자, 그런데 이번 재판 과정에서 저 가해자에 대해서 새로운 사실이 또 공개가 됐습니다. 체크포인트 짚어보죠. 자, 선처의 끝. 피해자 측 관계자 얘기 직접 들어보시죠. 검사가 공소 사실을 읽게 되는데 그때 이제 앞전에 먼저 저 전과를 얘기를 합니다. 어떤 소년 보호 처분 전과도 있고, 그 다음에 집행유예 기간 중인 전과도 있고, 판결 때도 보면 집행유예 기간 중에 이제 이런 범행을 저질렀다라고 재판부에서 그 판사도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 사람 전과가 되게 많더라고요. 예, 맞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전과를 뭐 저희가 다 알 수는 없지만 죄를 지어서 어느 정도 선처를 받은 이미 선처를 받은 적이 있는 사람이다. 예, 라는 거를 알 수가 있는 거죠. 나이가 어려서 봐주고 개전의 정이 보여서 봐주고 반성문 여러 장 써내니까 반성하는 것 같아서 봐주고 자 그렇게 봐주고 하다가 결국 저렇게 사람을 사실상 죽였습니다. 나이가 몇 살인지 아십니까? 나이가 불과 22살입니다. 이제 20대 갓 지난 상황인데 지금 경비원 같은 경우는 사망을 했습니다. 시작은 중상해죄인데 상해치사로 이제 중한 범죄로 이제 바뀌게 돼 버렸고 지금 얘기한 것처럼 계속적으로 범죄를 저질렀습니다. 이 미성년자실 때 감금치상, 뭐 폭행, 공갈 협박 등으로 4차례 소년 보호 처분을 받았는데 성인이 됐어도 폭행, 상해, 감금으로 각종 폭력 사건이 입건이 돼가지고 6번의 벌금형에 지금 말한 것처럼 선처를 받았는데 또 이 같은 사망 사건에 이르는 큰 범죄를 저질렀기 때문에 죄질이 매우 나쁘다고 봤고요. 특히 지금 문제가 있습니다. 사건 당시에 집행유예가 있었는데 누범 기간이었다고 해요. 그래서 이제는 더 이상 안 되겠다. 선처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이러니까 징역 10년을 구형을 했다고 합니다. 양 변호사님, 저는 진짜 이 법을 모르는 사람이지만 진짜 이게 너무 진짜 어처구니가 없습니다. 저 완전히 제가 방송에서 할 얘기는 아니지만 쓰레기 아니에요, 쓰레기. 아니 저도 사실 좀 이해하기가 어려운 게 지금 전과의 혐의가 공동폭행, 상해, 감금 같은 사실 폭력 범죄치고도 굉장히 도가 심한 그런 범죄들인데 거의 다 벌금형으로 끝났다라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마지막에 하나가 지금 집행유예였다라는 얘기잖아요.
그래서 선처가 반복되다 보니까 잘못된 학습을 한 것 같습니다. 속된 말로 그냥 그 뭐 돈 얼마 물어주면 말지 이런 생각을 하면서 살아오고 온갖 행패를 이웃들에게 지금 끼쳤던 그런 자로 보이지 않습니까? 사실 그게 입증이 된 거고요. 그래서인지 사건 당시에도 뭐라고 했냐면요. 경비원이 먼저 밀쳤고 내 앞에서 침뱉었다. 그리고 솔직히 그 내가 그냥 밀고 넘어뜨리려고 하는 거지. 만약에 내가 진짜로 싸우려고 했으면 주먹부터 먼저 나갔을 거다. 지금 이게 주먹부터 먼저 나갔을 거야. 우발적으로 저지른 거야. 이게 60대를 상대로 20대에서 이제 갓 22살인 자가 할 얘기가 아니잖아요. 그러고 나서도 지금 피해자 측 관계자에 따른 재판에서는 피고인이 뭐 양극성 정동 장애니 뭐 조현병이니 그래서 정상 참작 해달라니 이게 다 잘못 배웠던 앞에 그 많은 재판들을 받으면서 이걸 이유로 저는 선처를 정말 불필요하게 많이 해줬다 반복됐다라고 의심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물론 이번 재판부에서는 이 주장 받아들이지 않았다고 합니다. 자, 지금 방금 말씨 다시 한 번만 띄워주세요. 자, 박 변호사님. 예. 아니 제가 진짜 싸울 생각이었으면 주먹으로 팼지 걸어 넘어뜨렸겠습니까? 자, 이게 무슨 말입니까? 저도 많이 참은 겁니다. 이런 것들이 이런 얘기를 할 수 있는 것도 문제가 안 되고요. 사실 판사가 상당히 화가 나서 넘어뜨려서 머리를 다치게 해서 사망케 했지 않습니까? 이걸 나이 차이도 상당히 많이 나고요. 이런 부분들이 반영이 됐기 때문에 실제로 재판 결과는 검찰 구형안 그대로 나옵니다. 징역 10년이 선고가 되고요. 그 판결 이후에 보면 이렇게 훨씬 고령이고 왜소한 피해자를 넘어뜨리고 용서도 못 받았다라는 것도 있고요. 상황을 정리하기 위해서 차를 빼기 위해서 요청하는 피해자한테 시비를 걸고 피해자 입장에 충분히 경비니까 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도 피고인이 계속적으로 갑질적인 어떤 폭력이나 위협적인 얘기를 했고 싸움이 끝나서 소강 상태인데 뭐 자기가 뭐라고요? 재차 시비를 걸어서 넘어뜨려서 사망에 이르게 했기 때문에 이것은 봐줄 수 없다라고 본 것입니다. 재판부가 말한 양형 이유 중에 유가족의 용서를 받지 못했다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자, 그런데 저희가 지난해 10월 이 소식을 처음 전해드릴 때 유족께서는 당시에 예언이라도 하듯이 징역 10년이 나와도 이 인간이 교화가 될지 의문이다. 딱 징역 10년이 나왔어요, 교수님. 네, 유가족들께서는 형량이 아쉽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더 중요한 건 이 사람이 20대 초반부터 이런 행동을 하고 있는데 이런 사람이 교화가 될지 출소 이후에도 잘 적응을 할지 다른 사람한테도 이런 일을 저지르지 않을지 그런 걱정이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요. 그래봤자 30대 초반이라는 것을 참 걱정하셨었습니다. 아휴, 진짜. 자, 예, 이렇게 정리하고요. 별별 상담소 이어갑니다. 한 여성이 냉장고를 열었지만 안은 텅 비어 있습니다. 물 한 잔이라도 마시려고 싱크대에 수도꼭지를 틀었지만 한 방울도 나오지 않는데요. 설상가상으로 집안의 전기마저 끊겼습니다. 대체 여성의 집에는 무슨 일이 벌어진 걸까요? 예, 오늘 이 별별 상담소 이 제보 사연도 정말 좀 놀랍습니다. 자, 양 변호사님, 뜻밖의 손님이 찾아오면서 사건이 시작됩니다. 네, 제보를 주신 분은 60대 여성이십니다. 15년 전에 이혼을 하고 고시원에서 혼자 지냈다고 해요. 근데 사실 이혼 당시에 몸이 좀 안 좋아서 부모님에게 도움을 요청했는데 단호하게 거절당했고 가족들과 그때부터 사실상 연이 끊겼다고 합니다. 그런데 얼마 전에 뜻밖에도 15년 만에 어머니가 찾아오셨대요. 그리고 아버지가 최근에 떠나셨는데 돌아가실 때까지 너한테 미안해하면서 가셨다라고 하면서 이제부터 같이 살자라고 하면서 여성을 집으로 데려갔다라는 겁니다. 여기까지는 굉장히 훈훈하게 들리는데 근데 그러고 나서 잠시 이후에 형제들이 찾아와서 아버지가 돌아가실 때 남기고 가신 게 2천만 원 정도밖에 안 되는데 그나마 아버지 병원비 부과하고 나면 남는 게 거의 없으니까 그거는 어머니 노후를 위해서 그건 우리가 포기하자 이렇게 요구를 했답니다. 자, 15년간 나몰라라 하던 가족들이 갑자기 찾아와서 야, 우리 집으로 들어와. 근데 아무튼 엄마 노후를 위해서 아버지 유산은 양보하자. 뭔가 좀
뭔가 좀 네, 좀 미심쩍은 부분이 있습니다. 가족들이 끊임없이 여성에게 재산 상속 포기각서를 쓰라고 재촉을 한 겁니다. 아하. 여성은 수상하다고 느끼고 아버지 재산 내역을 보여달라고 요구했는데 그때부터 엄마와 형제들의 태도가 돌변하기 시작했습니다. 네가 뭘 안다고 설치냐, 돈 냄새 맡았나 본데 땡전 한 푼 못 준다, 이런 막말을 하기 시작했고요. 게다가 여성은 동의 없이 만들어진 도장까지 발견을 했습니다. 이후 여성은 가족들과 말다툼을 벌이다가 충격적인 사실을 알게 됐는데요. 아버지의 재산이 2천만 원이 아니라 2억 2천만 원이라는 겁니다. 엄마와 형제들이 여성을 빼고 몰래 아버지의 재산을 나누려다가 딱 걸린 거였습니다. 자, 아버지의 재산을 가로채려고 했던 이 가족들 계획이 틀어지자 이 여성 괴롭히기 시작합니다. 이 제보자 얘기 직접 들어보시죠. 제 모르게 도장도 새로 파가지고 돌리려고 했던 거를 포착하면서 이렇게 엄마가 괘씸하다고 하면서 수도 끊고 쌀도 가져가고 전기도 끊고 이렇게 수시로 그렇게 한 거죠. 수도를 끊고 전기를 끊고. 자, 여성이 재산을 포기하지 않았죠. 각서 같은 걸 안 쓰니까 괴롭힘이 시작됐다고 합니다. 이 어머니하고 형제들이 나가라라고 얘기를 계속 하니까 왜 내가 나가야 되느냐, 우리 아버지 집이고 나도 여기 살 권리가 있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그래서 그 집에서 나가지 않으니까 그 이후로 괴롭혔던 것 같습니다. 처음에는 냉장고에 음식을 다 버렸다고 하고요. 이후에는 전기하고 가스를 끊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어머니는 다른 자녀 집으로 갔다고 하고요. 이런 것 때문에 스트레스를 받아서 결국 잠깐 병원에 다녀왔다고 하는데 나중에 집으로 돌아와 보니까 비밀번호가 이 형제들에 의해서 바뀌어져 있다고 해요. 그래서 여성이 강제로 집에서 쫓겨났다고 합니다. 잠깐 병원 간 그 틈을 타서 이 도어락 비밀번호를 바꿔버렸습니다. 박 교수님. 네, 정말로 지금 이해가 안 되는 상황이죠. 네, 도어락 비밀번호만 바꾼 게 아닙니다. 지금 이 당시에 여성이 지병이 악화돼서 걷기도 힘든 상태여서 집도 직장도 없었어요. 근데 다행히 과거에 일했던 편의점 사장님이 이 상황을 아시고 도와주셔서 야간에 좀 편의점 일을 하다가 그 조그만한 이제 방이 있어서 거기서 쪽잠을 자면서 이제 버텼습니다. 그런데 이 여성에게는 이 약과 비상금이 너무 절실했던 거예요. 그래서 집을 찾아갔고 어쩔 수 없이 문이 잠겨 있으니까 창문을 통해서 집안에 잠깐 들어갔다 나왔습니다. 예. 그런데 문제는 형제들이 그 집에 홈캠을 설치해두고 있었고 정말 놀랍게도 엄마는 이 딸을 주거 침입으로 고소했습니다. 이야, 아니 지금 우리 가족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이 상황을 딱 들으시더니 친딸이 아니어서 저런 건가? 지금 그렇게 얘기를 하시는데 우리가 맨날 하는 얘기가 뭐 5손가락 깨물어서 안 아픈 손가락 없다. 이게 무슨 소리예요 이게? 네, 그러니까 여기 여성은 어릴 때부터도요, 엄마에게 다른 형제들은 잘났는데 너만 왜 그렇게 못났냐, 이런 구박을 받았다고 합니다. 또 여성이 맞이었는데도 형제들 중에 유일하게 고등학교도 못 나왔다고 하고요. 게다가 여성이 전 남편에게 폭행을 당하며 살 때도 엄마는 멍든 딸의 얼굴을 꼴 보기 싫다면서 알아서 살아라, 이렇게 외면을 했었다고 합니다. 여성이 이혼했을 때는 너 때문에 주위 사람들 보기 부끄럽다, 이렇게 좀 절연까지 당했다고 하고요. 여성은 지금 와서 생각해 보니까 정말 내가 친자식이 아닌가, 이런 의심이 든다고 합니다. 마지막으로 오해를 풀어보려고 엄마의 집을 다시 찾아가 봤지만 또 신고를 당했습니다. 형제들에게 연락을 해도 아버지의 재산을 포기해라, 이런 말만 되돌아온다고 합니다. 오죽하면 사연자분 본인도 내가 친자식이 아닌가라고 하셨대요. 가족들이 정말 너무나 저는 뭐 잔인하다고까지 생각이 드는데요. 이게 끝이 아닙니다. 가족들이 계속해서 괴롭히고 있다라고 말씀을 주겠어요. 지금 제보자분이 한 음식점에서 일을 하고 있는데 어느 날은 그 음식점으로 누군지 모르는 사람이 전화를 걸어가지고 거기 일하는 그 여자 콕 집어가지고 제보자를 가리키면서 그 부모도 형제도 없고 악독한 그런 사람이고 장사 같이 있으면 장사 말아먹을 거니까 빨리 잘라라, 이런 식으로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전화를 일방적으로 끊어버렸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아무래도 가족 중에 누군가가 전화를 한 것 같다라는 겁니다. 다만 어떻게 그러면 그 가족들이 거기서 이 제보자분이 일을 하고 있는데 어떻게 하는지도 잘 모르겠다라고 하시고 계시고요. 너무 답답하고 막막한 상황이라고, 이대로 지금 뭐 주거침입죄로 처벌당하고 뭐 배운 것도 가진 것도 없는 상황인데 아버지 재산을 다 포기해야 되는 건지, 그런 좀 답답한 상황에 놓이셨다고 합니다. 자, 그럼 여기서 오늘의 궁금증 짚어보죠. 자, 엄마와 형제들에게 지금 괴롭힘을 당하고 있는데 아버지 상속 재산을 포기해야 되나요? 라고 하셨습니다.
박 변호사님, 네. 저는 약간 이 사연자분이 그 가족들의 설계, 그러니까 덫에 걸리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주거 침입 이거 취하해 줄 테니까 야, 너 그거 사인해. 그렇죠. 그럴 가능성이 있습니다. 절대 상속재산 포기해서는 안 됩니다. 포기라는 게 뭐냐면 지금 상속재산 분할 과정에서 자신의 어떤 몫이라든지 자신의 그것이 빠져라는 지금 상황이고 주거 침입죄가 뭐 성립할 가능성도 뭐 없잖아 있긴 하지만 고의성의 측면이라든지 또 사생활의 평온을 깼는지 이런 등등을 봤을 때는 약까지로 갔다 목적도 있다고 보면 어머니 또 집이지 않겠습니까? 주거 침입죄 같은 게 성립 안 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일단은 형사 대처도 하시고요. 특히 재산은 포기 저금 안 하면 그대로 자신의 몫이 됩니다. 그러니까 기다리고 있으면 그 상속 지분만큼 받아갈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아, 그러니까 박 변호사님 얘기는 양 변호사님 버텨라 그냥. 뭐 그리고 그 과정에서 지금 국선 변호나 아니면 구속 상태가 다행히 아니니까 구속까지 갈 심각한 범죄도 아니니까 국선이 힘들다고 하시면 이 민사소송에서 또 법률구조공단 같은 데서 도움을 주기도 하거든요. 이거 그냥 재산이 아마도 포기를 그렇게 요구하고 있는 걸 봐서 현금성이라기보다는 뭔가 처분해야 될 부동산 같을 가능성이 좀 높거든요. 그럴 경우에는 차라리 이쪽에서 그냥 분할 신청을 하게 되면 그 상대방 입장에서 등기에 의해서 분할이 되고 이런 것들을 하면 나중에 처분도 어려워지고 하기 때문에 먼저 좀 선제적으로 차라리 어느 정도로 이렇게 합의를 볼 가능성이 좀 있거든요. 말씀드린 것처럼 법원 쪽에 가셔서 이 도움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을 좀 찾아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교수님, 제가 이 사연을 그냥 들으면서도 참 뭐 전해드리고는 있습니다만 이제 이해가 안 가는 것이 아니 내 배 아파서 낳은 내 새끼 아니야. 어떻게 저럴 수가 있어요? 네. 그러니까 저도 좀 사실은 정말 친딸이 아닐까 이게 궁금해요. 왜냐하면 친딸이 아니라도 이거는 너무 못되게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거 이제 본인께서도 궁금하시니까 그 궁금증을 하나 가질 수밖에 없고요. 만약에 친딸이다라고 얘기를 할 때는 이제 굉장히 엮이는 가정인 거죠. 그러니까 엮이는 가정에서는 희생양인 대상이 나오는 경우가 많은데 사실은 장녀인 경우가 꽤 많아요. 그러니까 엄마가 본인의 고통이나 본인의 괴로움을 다 감정의 그 화풀이 대상으로 장녀를 한테 다 이제 투사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러면 또 엄마가 하는 행동을 보면서 나머지 가족들도 똑같이 따라하는 그런 경우도 있거든요. 혹시 좀 뭐 이렇게 역가정에서 나오는 심리적인 이슈인가라는 생각이 좀 들기도 했어요. 어쨌든 뭐 친딸이던 아니면 희생자 역할을 맡았던 간에 끝까지 잘 버텨서 좀 본인 몫을 차지하신 후에 이제 그들하고 좀 떨어져서 내 따뜻한 거처라도 마련하셔서 좀 건강하게 잘 지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 가족 여러분들은요? 네, 덥다님 끝까지 포기 안 해야 됩니다라고 하셨고요. 푸웅댕님도 절대 포기하면 안 되죠라고 하셨습니다. 김영아님도 아니죠, 꼭 법대로 돈 받으세요라고 하셨습니다. 좋습니다. 자, 별별 상담소 이렇게 정리하고요. 7개월 만에 다시 돌아온 글로벌 픽 이어갑니다. 자, 한가롭게 TV를 보고 있죠. 자, 그런데 그때 대문을 뚫고 차 한 대가 방 안으로 돌진합니다. 깜짝 놀란 할아버지 벌떡길에 벌떡 일어섰는데요. 그만 차와 부딪히면서 그 아래에 깔려버리고 맙니다. 깔렸어! 예. 그런데 할아버지 옆에 나란히 앉아있던 어린 손자가 있는데 손자는 정말 다행히도 차를 피하긴 했는데 어찌할 바를 모르고 있습니다. 또 사고를 낸 차 안에 있는 사람들도 양옆에 가로막혀서 내리지를 못하고 안에서 벌벌고 치고 문이 안 열려. 네. 근데 이 와중에 차에 깔린 그 할아버지 있죠. 모습이 보이질 않습니다. 예. 어딨어, 할아버지 어딨어? 지금 밑에 계신 거예요. 근데 사고 차량은 사고 직전에 무슨 일인지 도로를 가로질러 달려서 그대로 자 보세요. 건물로 그냥 향한 겁니다. 아이고. 그렇게 문을 뚫고 들어와서 할아버지를 덮쳤던 건데 음주가 아니었다고 합니다. 문제는 이 차에 깔린 할아버지 있지 않습니까? 네. 다행히 이후에 무사히 빠져나오셨고요. 병원으로 옮겨졌는데 저렇게 큰 사고를 당했는데 크게 다치지는 않았다고 합니다. 그 얘기를 처음부터 해주셨어야지. 죄송합니다. 계속 그것만 걱정했는데. 저도 걱정했습니다. 자, 다음 이어갑니다. 자, 많은 인파가 모여있는 곳입니다. 한 남성이요. 공중으로 빨간 공을 펑 치자 사람들 머리로 새빨간 불꽃이 사방팔방에 빛처럼 쏟아집니다. 반짝반짝 빛나는 것이 별똥별이 쏟아지는 것 같은데요. 위험해. 그러게요. 하늘로 쏘아올리는 불꽃놀이와 달리 정면으로 이게 거의 천도를 이끄는 콧물을 공중에 뿌리는 특별한 모습이라고 하는데 자, 아니라 그러니까 정수리에 저 천도가 불꽃을 맞은 겁니다. 재빨리 털어보이지만 머리카락이 팽해졌습니다.
아닙니다. 이뿐만 아닙니다. 아이부터 어른까지 머리카락 끝이 다 타버렸고요. 웬일이야. 심지어 새로 산 패딩입니다. 저게 새로 산 패딩인데 구멍이 숭숭 벌레가 됐어요. 아야. 자, 실제로 이렇게 사람들을 향해 뿌리는 건 처음이었다고 합니다. 현장에는 소방 관계자도 있었다는데 꽤 많은 사람이 화상을 입어서 비판이 거세지고 있다고 합니다. 자, 다음 영상 이어갑니다. 네, 손님으로 북적한 미용실에 예상하지 못한 손님이 찾아옵니다. 이 박력 넘치게 문을 박차고 들어온 이 손님, 바로 손대요. 예약하고 들어와서는 머리하던 손님들 다 쫓아내고 귀엽고 한 자리 떡 하니 차지를 합니다. 얘 왜 왔어? 네, 손은 거울 앞에서 멀뚱히 서서요. 어서 털 관리 좀 해달라면서 미용사를 기다리는 것 같죠. 기다리다가 화가 났는지 거울에 머리를 쿵쿵 닿기까지 합니다. 아, 진상이네. 네, 미용실을 쑥대밭으로 만든 우리 손님, 이 결국 털 한 올도 자르지 못하고 주인에게 끌려가고 마는데요. 사실 슬픈 사연이 있었습니다. 왜요? 소가 이날 다른 곳으로 팔려가는 날이었다고 하는데 그게 싫었는지 탈출을 감행했던 거라고 합니다. 이 미용실 복구 비용은 소 주인이 싹 물어줬다고 합니다. 어차피 팔려는 갔을 거 아니에요? 자, 마지막 픽 이어갑니다. 네, 원숭이가 도로 한복판에 서서요. 차들을 가로막고 있는데요. 운전석을 바라보면서 한쪽 팔을 쭉 펼쳐서 엄지척, 마치 히치하이킹을 하는 모습이죠. 되게 웃긴다. 뭘 한다고요? 히치하이킹. 네. 네, 하지만 차는 이내 무심하게 그냥 지나쳐서 피해갑니다. 원숭이는 떠나는 차를 보면서 아련하게 눈빛을 보내보는데요. 오토바이 운전자도 안타깝다는 듯이 원숭이를 힐끗 쳐다보고는 쌩하고 가버립니다. 그 뒤로 꽉 막힌 차들이 줄지어서 있는데요. 야, 근데 이건 사람이네, 그냥. 그러니까. 여기는 태국의 유명한 국립공원이었습니다. 그래서 가끔 이렇게 배고픈 원숭이들이 도로로 나온다고 합니다. 네, 이날도 등장한 원숭이에 운전자들은 행여나 원숭이를 칠까 봐 모두 한마음 한뜻으로 천천히 달리면서 원숭이를 피해갔다고 합니다. 박 변호사님은 저 원숭이 태워주셨을 것 같습니까? 저는 태워줬을 것 같습니다. 글로벌 픽 이렇게 정리하고요. 잠시 뒤에 돌아오겠습니다. 사이좋은 부부라도 한 침대는 힘들 수 있죠. 매트리스가 해결해드립니다. 경도 조절 시작. 한 침대에서 좌우 경도를 각각 조절할 수 있으니까 포근함을 좋아하는 아내는 1단계로 푹신하게, 단단함을 좋아하는 남편은 9단계로 탄탄하게. 침대 따로 쓰지 말고 취향에 맞게 맞춤 숙면하세요. 잘 자는 기술 비렉스 스마트 매트리스. 피곤해. 약국? 피로를 피할 수 없다면 아로나민 골드. 약이니까 다르지. 먹은 날과 안 먹은 날의 차이. 나도 아로나민 주세요. 더 놀라운 건 지금부터야. 다른 걸 먹기엔 내가 아깝잖아. 치즈인 이유 프라닭 치킨. 예, 사랑하는 사건반장 가족 여러분, 따뜻한 밤 보내시고요. 저희는 내일도 사반 750 저녁 7시 50분에 다시 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